1894년 5월 8일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 부부는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서는 윌리엄 홀 의사가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겠다고 몰려왔습니다. 서양 여자와 아기는 평양 사람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였으므로 군중이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대략 1,500명의 사람들이 로제타와 그녀의 아이를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아기의 파란색 눈과 높은 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아이를 꼬집어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등의 소란도 일어나 로제타는 자신이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수구파인 평양 관찰사 민병석은 윌리엄 홀이 가족까지 대동하고 이사온 것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관찰사는 윌리엄 홀이 불법적으로 집을 소유했다는 명분으로 주변인을 괴롭혔습니다. 당시에는 부산, 인천, 원산의 계양장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홀 부부 같은 선교사나 의사들에게 집을 내어주거나 도움을 준 조선인들을 데려가 고문했습니다. 김창식도 곤장을 맞고 목에 큰 칼을 쓴 채 수감되었습니다. 이렇듯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여독을 풀기도 전에 부부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로제타는 아기를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웃는 모습을 잃지 않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적었습니다. 남편 윌리엄은 조선인들의 석방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보호받지 못하는 집에 아내와 아기를 남겨둘 수밖에 없는 심정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감옥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민병석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한양에 있는 감리교 선교부 감독 스크랜턴 박사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선 주재 총영사 가드너가 보낸 전보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은 미국 북감리교에서 파견한 선교사였지만 국적은 캐나다인이었고 캐나다는 1926년까지 영국령이었으므로 당시 그는 영국 시민이었습니다. 가드너는 조선 외무부 쪽에 수감자들을 석방시켜 줄 것과 홀 가족의 보호를 요청하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간수들은 윗사람의 지시도 없이 수감자들을 끌고 다니며 몇 번이고 찾아와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심한 매질을 할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조선 사정에 밝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조선 주재 미국 총영사실에게서 자신도 조선 정부의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한양으로부터 소식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이 홀 부부는 집에서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관찰사는 임금께서 영국과 미국의 영사를 만난 후 기독교 신자를 모두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홀 부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감자들은 계속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김창식이 훨씬 심하게 매질을 당했는데 배교하라는 명령에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의 가드너 영사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조선 정부의 외무부에서 구속된 모든 기독교인들을 석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비의 친척으로 세도가 출신인 관찰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답답해하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통했는지 수감자들을 석방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이미 2번이나 평양 관찰사에게 전달되었고 조선 정부 명령의 사본을 첨부한 전보가 하루에 3번 이상 평양 관찰사에게 보내졌습니다. 할 수 없이 관찰사는 수감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김창식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김창식은 유일하게 배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로제타는 그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고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석방된 사람들과 함께 작은 방에 모여 간단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창식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며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존경스러운 김창식, 그렇게 충직하게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겠다는 일을 보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오. 나는 그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고 싶은 심정이오. 윌리엄 홀이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양에 도착한 후 나흘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로제타는 조금도 쉬지 못하고 환란을 당했으나
그만큼 은혜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놓은 김창식을 보며 조선에 바울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순환으로 평양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읽었던 순간부터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좌우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네가 진정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로제타는 자신들이 겪은 박해 사건이 조선의 종교의 자유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기에 바랐지만 동시에 자신들에 대한 종교적 박해가 제국주의 침략의 빌미로 사용될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로제타는 그저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그분만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평양에서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로제타는 5월 15일 화요일부터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제타가 진료를 시작한 장소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내륙에 세워진 여성 전용 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 환자들을 질서 있게 기다리게 만드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환자만 있지 않았고 로제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로제타도 평양 여성들, 특히 기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생들은 20살이 될 때까지 기생으로 일하다가 대부분 첩으로 팔려갑니다. 상대방을 속이지 않는 이상 이들은 절대로 정실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로제타의 제자 여메레는 평양 진명여고를 세워 기생들을 입학시켜서 로제타의 꿈을 현실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로제타와 아기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물이 바뀐 탓인지 로제타와 셔우드가 장염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홀의 건강 또한 염려스러웠습니다. 겨울부터 시작된 기침이 멋지않아 로제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겨울 동안 혼자 평양에 머물며 과로 상태로 일했기 때문에 혹시 폐가 약해져서 젊은 시절 알았던 결핵이 도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진료를 시작한 날, 장로교회 모펜 목사와 맥켄지 목사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장로교회 일도 함께 처리해주던 윌리엄 홀의 부담이 줄어 다행이었습니다. 맥켄지 목사는 홀 가족과 함께 기거했고 모펜 목사는 다른 곳에 머물면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평양 가명과 선교사들의 관계는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관청의 입장이 완화되어 선교사들이 구입한 집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양의 영사관과 선교부에서는 평양의 상황이 로제타와 아기가 머물기에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로제타에게 평양에서 나오라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제타의 이질 증세가 심해져 혈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홀은 로제타에게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출발을 연기시켰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로제타의 증세는 완화되었고 5월 28일부터는 다시 진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로제타는 평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남쪽에서 동학 농민군이 봉기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평양에 관군들을 수송할 기선이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윌리엄 홀은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영사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계속 평양에 아내와 아들을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모두 그 기선을 타고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94년 6월 10일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제물포에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던 존스 목사 부부가 반갑게 이들을 맞았습니다. 이때 로제타는 제물포항의 감도는 전운을 감지했습니다. 제물포항에는 13척의 군함이 정박해 있었고 수천의 일본군과 청군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조선이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도 파병하고 있으니 두 나라 군사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로제타의 염려대로 청일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에서 이긴 일본에 의해 조선은 절멸의 길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홀 가족은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1894년 7월 23일 새벽, 로제타는 요란한 총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로제타가 우려했던 대로 조선 정부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도움을 청했고 일본군은 이를 트집잡아 7개 성문과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시 병원에 12명 정도의 부상병이 들어왔습니다. 스크랜턴 박사와 윌리엄 홀은 외과 의사, 간호사, 약사, 심부름꾼 역할을 스스로 해내며 정신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윌리엄 홀은 너무 지쳐서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스크랜턴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닥터, 나는 이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1894년 9월 15일에 벌어진 평양 전투는 청일전쟁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일본이 승기를 잡았고 청군은 패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더욱 가시화되었습니다. 10월 1일 윌리엄 홀은 서둘러 평양으로 나섰습니다. 전쟁이 사실상 끝났기에 하루빨리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쟁 동안 김창식을 비롯한 평양의 감리교 신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밀가루를 빻아주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일본군이 점령한 뒤에는 일본 군의관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의관은 김창식과의 필담으로 자신도 기독교도이며 감리교도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머물면서 감리교의 건물들은 온전하게 관리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장로교의 건물들은 모두 파괴되어 모팩과 리 목사는 윌리엄 홀과 함께 기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아직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묻히지 않아서 사체 일부가 밖으로 드러나 있거나 얕게 판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청군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참상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고 악취는 끔찍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청군의 기마대가 일군의 포병대와 충돌한 듯 수백의 병사와 말들의 시체가 수십 미터 넓이에 수백 미터의 길이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투가 끝나고 난 3주 후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환자들, 그리고 악화된 위생 상태와 영양 상태로 발생한 병자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윌리엄 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광성학교를 다시 열고 매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 교리 공부를 해왔던 이들 중 6명이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윌리엄 홀은 그들 중 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1월 10일은 셔우드의 첫 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로제타는 정성스럽게 셔우드에 돌을 준비했습니다. 셔우드도 한국 아이들처럼 돌상에 올랐는데 청진기를 집어서 로제타는 무척 기뻤습니다. 평양에 머물던 선교사들은 모두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중 윌리엄 홀의 증상이 제일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수없이 평양을 오가는 사이에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터였던 평양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면역력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평양의 선교사들은 일본 배를 타고 한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배 안에는 600여 명의 일본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질이나 열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비교적 기쁜 마음으로 한양까지 돌아오는 여행을 즐겼고 제물포에 도착했을 즈음 윌리엄 홀의 증세는 호전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배 안에서 다시 발진 티푸스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홀은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와중에 제물포에서 배를 갈아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근처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갈 수 없었던 일행은 결국 해안에 상륙해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간신히 돛담배를 구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양까지 오는데 또 하루가 지체되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평양에서 집까지 오는데 9일이나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윌리엄 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894년 11월 19일 월요일, 로제타는 왕진갈 채비를 하다가 윌리엄 홀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랴부랴 아기를 안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윌리엄 홀의 상태는 매우 위중하여 혼자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들어 침대로 옮겼습니다. 열은 40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그나마 요강에 스스로 용변을 볼 수 있었지만 다음날 밤이 되자 스스로 소변도 가리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오. 그분의 뜻이라면 더 오래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지만 이미 윌리엄 홀은 더 이상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점점 마비되어 몸의 근육이 굳은 듯 했습니다. 5명의 의사가 달라붙어 사력을 다해 치료했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로제타는 밤낮으로 윌리엄 홀을 간호하느라 너무 지쳐서 노블 목사와 교대한 뒤 잠시 쉬려 했는데 갑자기 한강둑 주변에 있는 작은 무덤 하나가 환상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조만간 사랑하는 남편의 몸을 그곳에 묻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윌리엄 홀은 로제타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셔우드를 애타게 보고 싶어 하면서도 아이를 데려오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곧바로 데리고 나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전염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 홀이 마지막으로 로제타에게 애써 하려던 말은 자신이 평양에 간 사실을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갔고 그분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요. 그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단순했고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들듯 죽음에 대해 아무런 공포도 없었습니다. 1894년 11월 24일 토요일 석양 무렵 그는 잠들었습니다. 로제타는 그의 두 눈을 감겼습니다. 로제타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셔우드를 안고 셔우드와 배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린아이를 위해 용감하고 강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아주 맑고 아름다운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윌리엄 홀의 관이 장지를 향해 떠나갔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었으므로 매장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1894년 11월 27일 배제 예배당에서 윌리엄 제임스 홀의 명복을 비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두 사람의 이별이었습니다. 2년 동안의 결혼 생활 중 한 번도 안정적으로 두 사람만의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내 만남과 이별이 지속적으로 교차하는 안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1894년 12월 7일 아침 9시 로제타는 제물포행 가마에 올랐습니다. 고향의 부모 형제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로 가서 호놀룰루를 거쳐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로제트와 셔우드, 아펜젤로 목사와 에스터, 그리고 그의 남편인 박유산이 동행했습니다. 로제타가 조선에 온 지 거의 5년이 지났으니 휴가를 받을 때가 되었고 또 더 이상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휴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몇 년 쉬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평양에 파견되어 남편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길 기대했습니다. 로제타는 한양에서 리버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한 달 가까운 긴 여정 동안 가슴속에 간절한 기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고향집에 도착한 뒤 태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로제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로제타가 고향집에 도착하고 나흘 뒤 1895년 1월 18일 아침 7시에 로제타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집에서 딸 이디스 마거릿이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장아장 걷고 말을 배우기 시작한 첫째 셔우드는 온 가족의 귀염둥이였습니다. 특별히 이름과 생일이 같은 외할아버지 로즈벨트는 손자를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로제타는 리버티의 병원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남편의 일주기가 돌아오기 전에 그에 대한 추모 문집을 발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또한 평양에 남편의 이름을 딴 기념병원을 짓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의 유지를 잇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돌로 만든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병원을 짓는 것이 남편의 뜻을 받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난 후 들어온 위로금을 병원 건립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1895년 6월 27일 로제타의 세 번째 결혼 기념일에 또 한 번 커다란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친정아버지 로즈벨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평생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산 신앙인답게 아버지는 떠나는 모습 또한 더할 수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1895년 7월 10일 아침 로제타와 두 아이들
그리고 에스더와 박유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학수고대하는 시부모를 만나러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로제타 일행은 윌리엄 가족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글렌뷰의 교회에서 로제타 일행을 환영하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윌리엄 홀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고향 사람들은 진심으로 로제타 일행을 환영했고 윌리엄 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담아 글렌뷰의 교회 앞에 윌리엄 제임스 홀의 삶을 기념하는 대리석판을 세웠습니다. 1895년 8월 4일 주일 저녁 글렌뷰의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박유산이 한국어로 성서를 봉독하고 에스더가 한국어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로제타는 처음 평양에 갔을 때의 박해 경험을 간증했으며 에스더 또한 자신의 개종과 성령 체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특별 예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스더의 학비에 보태라며 모금해 주었습니다. 로제타 일행은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윌리엄 홀의 가족들은 로제타 일행을 간곡히 붙잡았지만 그러나 돌아가는 일에 방문하기로 계획한 친지들이 있었고 10월부터는 에스더가 뉴욕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10월 1일부터 뉴욕의 어린이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내년에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졸업하면 의료 선교사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 민족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로제타는 유언장에서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를 감안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았으니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평양으로 돌아가 남편의 유지를 이어야 한다는 당위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잃은 아이를 둘이나 둔 엄마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고민이었습니다. 1896년 1월 18일 이디스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로제타는 남편이 떠나고 난 뒤의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이디스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빠를 닮아 천성이 낙천적이었던 이디스는 언제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몸도 아주 튼튼했습니다. 셔우드의 흔들 의자에 올라 등받이를 붙잡고 30분 동안 계속 흔들어댈 정도로 활동적이었습니다. 1897년 2월 1일 평양에서 윌리엄 홀 기념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윌리엄 홀의 후임으로 더글러스 포렐 박사가 파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홀의 죽음을 통해 로제타에게 주신 뜻은 다른 생명을 허망한 죽음에서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개원일인 2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1334명이 외과적 치료를 받았고 1011명이 일반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1896년 7월 10일부터 1897년 말까지 로제타는 뉴욕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캠프에서 2,000명 어린이의 건강을 돌보고 국제의료선교회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으로 돌아온 로제타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뉴욕의 일을 접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일이 잘 안 풀렸기 때문에 로제타는 이 상황을 조선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제타는 마침내 조선으로 떠나는 날을 정했습니다. 로제타가 떠나기 며칠 전 리버티 감리교회에서는 따뜻한 송별식을 해주었습니다. 이날 로제타는 셔우드와 이디스에게 한복을 입혀 데리고 갔습니다. 로제타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조선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대한제국이라는 이름뿐인 황제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독신 여성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보구여관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본 적도 키워본 적도 없는 독신 여선교사들 틈에서 아이들을 키우자니 눈치가 보이고 불편했습니다. 특히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로드와일러는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제타는 하루빨리 평양으로 파견되어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2월 초 어느 날 셔우드와 이디스는 한국 아이들과 놀다가 홍역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이디스는 금방 호전되었으나 셔우드는 1살 때 걸렸던 홍역에 두 번째 걸린 것이었습니다. 셔우드는 몇 주 동안 심하게 앓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셔우드의 병이 너무 심각해서 의사들은 극단적인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다행히도 셔우드는 병을 떨치고 일어나 엄마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1898년 4월 29일 드디어 고대하던 평양행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만 4년 만에 다시 가는 평양이었습니다. 앞으로 살게 될 새 집을 보러 가서 이디스는 마당에서 흰 민들레꽃을 따며 토끼처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행복의 시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질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물을 통해 감염되는 이질은 당시만 해도 매우 위험한 세균성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전에 평양에서 이질을 앓았던 경험 때문인지 로제타와 셔우드는 곧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디스는 끝내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로제타는 5월 5일부터 이디스가 세상을 떠난 23일까지 육아일기에 하루하루의 체온을 그래프로 기록하는 등 아주 세세하게 아이의 상태를 적었습니다. 그 3주 동안 어린 영혼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또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갔을까요?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5월 23일 오후 8시 25분 이디스의 체온은 41도로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곧 얼굴이 평화로워졌고 호흡의 간격이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8시 40분 이디스의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습니다. 평양에 도착해서 짐도 풀기 전에 허망하게 이디스가 떠나갔습니다. 아빠가 너무나도 이디스를 원했나 봐요. 이디스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셔우드가 꺼낸 첫마디였습니다. 로제타는 이디스를 하얀 드레스로 갈아입힌 뒤 셔우드를 이디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셔우드는 이디스의 영혼이 이미 떠나버리고 몸만 남아있는 것을 아는 듯 이디스의 몸에 손이 닿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셔우드가 이디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5월 26일 로제타는 이디스의 관을 떠나보냈습니다. 로제타는 한양에서 이디스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디스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빠의 곁에 묻히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펜젤러 목사의 인도로 이디스의 매장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이들은 한국어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로제타의 첫 번째 평양행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나선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양 선교를 위해 남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상실을 메워주었던 정말 소중하고 더할 수 없이 사랑스러웠던 딸, 삶의 희망이자 보람이었던 이디스를 다시 평양에서 잃었습니다. 평양은 이제 로제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시작한 여행의 종착점이자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로제타가 슬픔을 견디는 유일한 길은 일에 몰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로제타가 평양 여성진료소의 문을 연 때는 이디스가 떠나고 한 달도 되기 전인 1898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병원은 홀 가족의 생활 공간과 한 지붕 아래에 있었습니다. 개원하기 며칠 전 평양 감사가 자신의 아내가 병이 났다며 로제타에게 왕진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규칙적인 왕진으로 감사의 아내는 병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사는 담례로 달걀 100개와 닭 3마리를 보내왔습니다. 로제타는 감사에게 여성 진료소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광회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1894년의 상황과 비교하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로제타는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왕진 요청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선교를 겸하여 스스로 찾아가는 진료도 시도했습니다.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시골 여성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병원 운영과 선교 여행 말고도 로제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제타에게 이디스의 죽음이 전하는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로제타는 곧바로 이디스를 기념하는 어린이 병동을 설립하고 어린이 환자를 전문적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는 여성 전용 병원을 짓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로제타는 이 여성 전용 병원 옆에 이디스 마거릿 어린이 병동을 덧붙여 짓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제타는 고국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이디스 마거릿 병동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기부금 부탁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로제타는 셔우드와 이디스가 받은 돈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병동 건축기금으로 넣고 생일 선물로는 이디스와 나이가 같은 한국 소녀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가족들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쓰려고 했던 비용을 모두 보내왔습니다. $150라는 거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난생 처음으로 파티에 참석한 한국 어린이들은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여름부터 병동을 짓는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선교사들의 주거지나 진료소를 포함한 평양의 모든 건물은 한옥이었습니다. 로제타는 평양의 첫 서양식 건물을 짓기로 계획했습니다. 양철 지붕에다 좁은 나무 판자를 이어붙인 벽, 그리고 벽돌 굴뚝을 가진 2층 양옥 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평양에는 제재소가 없었습니다. 모든 건축 자재는 수작업으로 마련해야 했고 목수들은 서양식 건물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건물은 평양에서 처음으로 시멘트를 만든 물탱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염된 물은 이디스의 목숨을 앗아간 이질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로제타는 병동에 입원한 아이들을 위해 대동강에서 길어오는 물이 아닌 깨끗한 물을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관청에 물탱크 건설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공사를 불허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평양 사람들은 평양이 배와 같다고 믿어서 땅에 큰 구덩이를 파면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탱크는 시멘트와 벽돌로 빈틈없이 메울 것이므로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로제타는 거듭 설득한 끝에 간신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철 지붕에 모인 빗물이 파이프를 타고 물탱크로 내려가는 설비가 마련되었습니다. 1899년 5월 1일 로제타와 셔우드는 감리교 선교부의 연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양을 방문했습니다. 1899년 5월 23일 이디스가 떠난 지 꼭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제타는 셔우드를 데리고 윌리엄 홀과 이디스가 묻힌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디스를 떠나보내고 로제타도 괴로워했지만 아주 어렸던 셔우드도 동생이 죽은 후 날마다 밤에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로제타는 두 사람의 죽음이 가져온 고통과 슬픔을 고백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딸과의 사별은 그토록 단단한 믿음을 가진 로제타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1901월 18일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이디스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이디스 어린이 병동에 부엌과 방 2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로제타는 이디스의 생일을 기념해 새 건물에서 한국 소녀들에게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디스가 떠난 뒤 두 번째 5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제타는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렸습니다. 그동안 슬픔을 잊으려고 너무 일에 열중한 탓에 과로가 누적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참고 참았던 외로움과 슬픔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로제타는 견디지 못하고 셔우드를 데리고 상하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디스의 이주기를 로제타는 상하이에서 피치 부인과 함께 지냈습니다. 피치 부인은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앙심이 강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듯 보이는 그녀를 닮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느껴지고 가끔 반항심마저 일어났습니다. 로제타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끝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감정을 진단하려 노력해왔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게 될까봐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를 거부해왔습니다. 로제타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어리석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니 로제타를 강타할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하이에 머무는 사이 미국에서 친정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거듭되는 상실을 견디기 위해선 그나마 일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소와 병원을 운영하는 일 외에도 선교 여행을 다니며 환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1898년부터는 노블 부인과 함께 여자 성경 훈련반을 시작하여 강의도 병행했습니다. 셔우드가 자라면서 아이의 교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로제타는 같은 문제에 직면한 다른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외국인 학교의 개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1900년 6월 평양에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돌아온 뒤 가장 공을 들인 일은 맹인 소녀들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막 완성된 이디스 마거릿 병동의 한쪽에 맹인 소녀들을 위한 교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900년 가을에는 에스더가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돌아와 전보다 일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때 로제타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탓이었는지 로제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불면증과 과로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신경쇠약이었습니다. 1901년 3월 증상이 심해진 로제타는 잠시 일을 쉬고 한양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금 후에 한양의 의사들과 선교부는 로제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요양하고 오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한양의 보구여관은 에스더가 맡고 대신 릴리언 해리스 박사가 평양에 가기로 했습니다. 1901년 6월 7일 로제타와 셔우드는 미국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관광을 하고 휴식도 취한 후에 캐스트힐의 찰리 집에서 조금 지냈습니다. 그 후로 셔우드는 8개월 동안 뉴욕 알바니에 있는 프랭크 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로제타는 요양원에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지지도 않았고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10월에 잠시 여성 해외 선교회 뉴욕 지부 회의에 참석하면서 프랭크 집에 들렀습니다. 셔우드를 만나고 겨울옷도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뒤로 오랫동안 셔우드는 엄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병과 싸우고 있는 동안 셔우드는 프랭크 삼촌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셔우드의 근황을 자주 로제타에게 적어 보냈습니다. 프랭크는 무척 엄격한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셔우드는 내내 조선에서 자란 탓에 영어 어휘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 담임에게 특별 부탁을 할 정도로 프랭크는 셔우드의 교육에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마침내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로제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특히 두 오빠 찰리와 프랭크의 보살핌 덕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903년 3월 마침내 로제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대변하듯 지난한 여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며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듯이 여행이 지체될 때마다 로제타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여행 또한 로제타가 평양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꼭 필요했던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